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책입니다. 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보이시나요?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천주혜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부제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 세대, 빚지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라는 책을 집어봤어요. 지난번에 그 빚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존슨 부부가 쓴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 책을 소개하면서 내가 뭔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났던 게 이 책이었어요.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우리는 왜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가? 뭐 이런 톤의 책들도 한동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빚진 채무자가 된 이제 대학생들 를 인터뷰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채무자가 된 대학생,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빚쟁이가 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셨다고 해요. 그 제목이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라는 이렇게 그 논문을 쓰셔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하고, 아마 이 책이 그 논문에 이제 출판으로 이제 그 책의 형태로 다듬은 편집한 그런 책. 천주혜 선생님 저자 소개를 좀 드려드릴게요. 천주혜 선생님은 1986년 출생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32인가? 30 좀 넘으신 분인 것 같네요. 전공에 대해서 신문방송학, 사회학을 전공하고 연대 문화학 협동과정에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책을 쓰는 그 시점에서겠죠. 동안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지불한 등록금이 약 5천만 원. 그 중에서 2,200만 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20살에 독립한 후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학생 채무자이자 부채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여기다 쓰셨어요. 한국의 청년 부채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포스트 IMF 세대와 문화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주로 청년 부채, 노동, 빈곤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노력의 배신, 공저고요. 안녕 청년 프레카리아트 라는 글을 썼고요. 현재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맨 처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표지가 좀 되게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왼쪽에 밑으로 하강하는 건, 나는 왜 공부할수록, 일을 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셨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부채 인생 11년, 나의 가난은 하면서 이제 천주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혹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갈 거냐, 이제 특성화나 뭐 이런 데 갈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들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대학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사회나 주변 어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 대학은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 누가 공부하라고 막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생활비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지금 대학을 맘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펑펑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용돈이나 생활비들까지 용돈을 모두 부모님께 타서 등록금까지 다 타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학자금을 받는
그런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학을 4년 만에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뭐 대학원이라고 하면 원래 학기는 4학기잖아요. 근데 4학기 만에 논문까지 다 써서 끝내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고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걸까? 우리는 왜 대학 가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들을 이렇게 쭉 뽑아 놓으셨어요. 짜잔, 이렇게 표로. 이건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건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경비인데 여기 보니까 이래요. 대학 등록금, 입학금이 100만 원. 저 때보다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등록금 한 학기에 340만 원 곱하기 8학기.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한 건 아니까 추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80만 원 2학기 해서 160만 원 이렇게 줄줄줄 해가지고 5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유예를 한 거죠. 평균 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의식주 합쳐서 1억 1,33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대학도 이제 등록금만 있다고 해서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려면 이제 뭐 교재도 있어야 되고 요즘엔 노트북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고 의식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비는 아주 조그만한 방 한 칸이어도 뭐 보증금 500, 여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12개월 5년으로 계산해서 2,3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은 30만 원짜리 집을 사실 찾기도 되게 어렵죠. 그리고 생활비를 월 50만 원으로 잡았고요. 교통비 월 10만 원, 식비 월 30만 원, 통신비 월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노트북도 5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도 5년 동안 필요한 경비가 1억 1,330만 원. 그리고 대학원을 3년으로 잡았는데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대학원도 입학금이 있군요. 대학원 입학금 100만 원, 등록금 한 학기에 500만 원. 근데 여기는 또 인문 쪽이잖아요. 근데 뭐 이공계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실기 쪽이 들어가는 곳들 경우는 훨씬 비싸지죠. 뭐 연구 등록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학습비, 노트북, 논문 투고비 및 학술 활동비 알파로 잡혀 있고요. 여기는 주거비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로 잡혀 있고요. 생활비나 교통비나 식비, 통신비 등등 비슷해요. 그래서 합계가 8,100만, 11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잡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만약에 대학원까지 다닌다라고 하면 거의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본 경비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사치를 했다거나 이런 흔적을 받아볼 수는 없어요. 월세만 꼬박꼬박 30만 원 나가고 내가 그냥 숨 쉬고 먹고 풍족하게 먹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8년 동안 여기는 11년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근데 5년, 3년 잡은 거니까 8년 동안 2억을 우리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부채에 빠져서 이제 막 그런 그 원금 뭐 이자 상환 독촉 날라오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대학생의 조건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조건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지 살피는 일이다. 대학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에 갔지만 결국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학생들, 20살과 함께 시작된 부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환, 부채에 얽힌 대학, 그리고 대학원생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추천사나 이런 것들도 이쪽 분야 문화인류학자나 뭐 조한혜자 선생님이나 뭐 최지철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찌끔찌끔합니다. 공부는 빚이 아니라 청춘들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반비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청춘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은 잡아놨는데 조한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도 써주셨네요. 부채 권하는 사회를 탁월하게 분석해낸 책이다. 당사자성,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채무자인 당사자성과 당돌함이 자아내는 통찰력과 치밀하게 돋보이는 대학 가고 싶으면 가자. 일단 대출 받고 상환 거부를 하든 학비를 내려달라고 투쟁을 하든 공부라도 실컷 해보면서 살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미안하고도 고마울 따름이다. 박사학위보다 더 빛나는 저서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자가 그러니까 대학까지 봐. 빚쟁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빚 대신 빛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부채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IMF 이후에 쭉쭉쭉쭉 그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2011년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부채로 짐지우는 것에 대한 저항 운동은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기존의 대학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결이 다른 이유는 채무자의 저항 운동에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8년 전인데 되게 재밌죠. 우리는 그 무렵에 반값 등록금 생각나세요? 각각의 그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막 반값 하겠다 막 하면서 서로 나도 하면서 했는데 그 유일하게 했던 게 아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서 서울시립대의 등록금만 반값으로 내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말들이 쏙 들어갔었죠. 그래서 청년들의 표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정책들을 하겠다고 이제 막 공언들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이제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고 유예시키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사회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공부가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지? 근데 그 68 혁명이라고 우리가 맨날 유럽에 이제 68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곤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도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이 원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이나 이런 곳들은 다 무상교육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립 이제 유명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그런 등록금을 치러야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대학은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사회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들이 합의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확 이제 증폭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일자리도 지금보다는 안정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한 명이 이제 돈을 벌어오면 그걸로 내 식구가 조금 풍족하진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각각이 모두 벌어도 가난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곳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부채란 개인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빚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청년 부채 운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그러니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환영이다. 하면서 이제 빚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이제 기업이니까 기업은 원래 그 속성상 자기의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들이니까 학생들에게 투자를 덜 하면 할수록 남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이제 저는 저보다 제 조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안 가도 돼 이제 끝났어 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대학 그걸 이제 김미경 선생님이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만드는 어떤 배움의 장에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이제 큰 미련이 없는데 이제 딱 중간에 껴있는 지금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은 지금 그만둬도 될까 아닐까 가보긴 가봐야 되나 아직까지는 대세인 것 같은데 안 가면 누저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가도 돼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가면 대학원까지 가면 2억의 빚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이 글을 쓰면서 제일 확 와닿았던 건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가 빚진 그 대출금을 학자금 뭐 이런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하고 나면 40이 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린 20대에 잠깐 몇 년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공부를 하는데 끌어다 써야 되는구나. 네. 최소한 10년 이상의 그 30대, 40대를 돈을 갚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한 용기를 이고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대학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는 정말 되게 비정상적이잖아요. 했으면 뭔가 학교에서 뭔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불안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조장하지 말던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도저도 가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느라 또 공부 제대로 못하고 빚은 빚대로 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이니까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책에 나오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힘내서 가보자라는 것들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의지를 좀 불태우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마지막 쪽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 가고 싶으면 가자. 그리고 말하자. 나는 대학에 빚을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고. 지금은 나 하나라고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대출 받고 상환 거부를 하든 학비를 내려달라고 투쟁을 하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공부라도 실컷 해보면서 살자.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빚 공부하고 싶으면 그거라도 해보자. 그리고 청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과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이미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혼자 빚을 감당하려 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덮어두지 말고 민원도 넣고 있는 프로그램도 잘 활용해 보자. 부채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한다. 혼자 해결하겠다는 마음은 접자. 절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 국가든 지자체든 주변 사람들이든 이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말이라도 해보자. 안 듣는다면 들을 때까지 소리치고 요구하자.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시민으로서 빚을 지지 않을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차례다. 나의 이 작은 시도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제 우리도 빛나보자. 청춘아 라고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자. 이것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빚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면 빚을 내자. 그리고 나 못 갚아. 이거 왜 공부를 하는 이런 비용들을 왜 계속 개인한테 맞춰서 개인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야? 가서 싸우고 어떤 그런 지원 혜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해서 또 하자. 그리고 하지만 혼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 거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혼자서 빚에 대해서 막 찌들리고 고민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빚 얘기하자. 투자 얘기나 이런 거 하듯이 이런 되게 건강한 문제의식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더 이상 빚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가난하고 게을러서 만들어지는 것
가족들이 아니라 뭐 집에 아픈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죽어라 이래도 우리 뭐였죠? 드라마 아이유 나오던 그 아저씨 드라마 보면 아이유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가정의 환경에서든 무엇은 어떤 영향에서든 빚을 지게 된 상태라고 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나갈 건지, 그리고 사회는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면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그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나도 좀 살자. 사회가 애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근데 빚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빚 때문에 학교 졸업하기 싫어하는, 졸업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고, 요즘에 있게 되는 어떤 빚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뭐 이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다, 더 이상.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빚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든 뭐 금융 캐피탈리즘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 내가 낸 이자들 가지고 계속 부를 쌓고 있는 누군가들의 삶들로 그런 사회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보니까 난 죽어라 이래도 만족스럽지 않고 늘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은 사회도 개인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학교도 이제 장사꾼이 돼가고 국가도 그걸 방조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대학만이 살 길 더 이상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에 가신 분들은 열심히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말고 나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없나? 한번 찾아보고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주희님의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